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산업 기업 분석에서 IT 하드웨어 산업 리포트 테크팀 발표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스마트폰이랑 파운드리 그리고 LCD 쪽에서 저희 테크팀이 합본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차례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좀 많이 강화를 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좀 많은 압박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도 내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상당히 큰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도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대한 제재를 좀 많이 강화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수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중심의 과점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LCD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OLED는 이제 폼팩터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탑픽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셋부터 담당자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핸드셋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중장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수요가 안 좋아진 가운데 내년에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는 가운데 화웨이가 지금 미국 제재로 인해서 생산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화웨이는 글로벌 2위 업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2억대, 2억 중반 정도 이제 원래 판매를 하던 업체인데 지금 저희는 아직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대만 서플라이 체인에서는 지금 5천만 대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품들을 결국 조달하기 어려운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1위 업체로서 지금 주로 유럽이나 남미, 기타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 화웨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업체별로 전망을 좀 해놨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이제 2억 6천만 대로 이제 많이 줄어들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3억 1천만 대로 근래에 있어서 가장 큰 성장을 좀 이뤄낼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S 같은 측면에서도 최근에 사실 화웨이나 다른 중화권 업체들한테 쉐어를 많이 뺏겼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회복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는 내년에 이제 1억 7,700만 대 정도 보고 있지만 하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물론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 1억대에서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이제 부정적이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3위 업체인데 화웨이에 이제 반사 수혜를 일부 이제 입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5G 스마트폰이 나오고 내년에 계속해서 이제 5G 사이클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반사 수혜를 입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중화권 업체들도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이 중국 자국에서 일단 좀 수혜가 있을 거로 좀 기대가 되고요. 유럽이나 일부 인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쉐어를 좀 나눠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수요도 물론 지금 올해 하반기 내년 좋아지겠지만 기술적으로도 큰 두 가지 축이 이제 내년부터 의미 있게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폴더블 스마트폰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제품은 아니고 이미 작년에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는 이 갤럭시 Z 폴드 2가 어떻게 보면 의미는 이제 좀 양산이 되는 첫 번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반응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일단 저희가 체크한 바에 따르면 대형 이제 삼성 디지털 스토어나 일부 이제 대리점에서 확실히 전년 폴드 1 때보다는 되게 반응이 좋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이게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판매량이나 이런 업데이트는 다음 주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반응이 되게 좋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는 물론 이제 9월 달에 지금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수량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대 이상의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나 노트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을 대체할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특이한 부분은 그 노트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펜 기능이 아직까지는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지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BH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가 그 디지타이저랑 부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KH바텍을 제일 좀 선호하고 있고 파인테크닉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BH, DKT 이런 업체들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서 5G 스마트폰인데요. 이것도 이제 올해 예상보다 지금 수요가 되게 좋고 출하량도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지만 코보라는 미국의 이제 RF 그 부품 납품하는 업체가 가이던스를 올려서 어제 이제 주가가 한 7.8%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와이솔 뭐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5G 관련된 부품 업체들인데 그쪽에서 수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대 정도 이제 출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는 한 4억 2천만 대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중화권 업체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이제 많이 출하량을 늘리고 애플이 하반기에 좀 합류한다고 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중저가 쪽에서 많이 좀 늘릴 거로 5G 스마트폰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뭐 사마컨덴서, 와이솔, DKT, BH 같은 업체들도 이제 안테나 쪽 케이블을 퀄컴의 4세대 그 칩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벤더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페이지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되게 좋아지는 가운데 그 삼성전자 벤더들이 일단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폴더블 스마트폰과 이제 5G 스마트폰 쪽에서 수혜가 있는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사수혜는 일단 관련적으로 삼성전기, MC넥스, 파트론, 나무가 이런 업체들을 좀 선호하고 있고 애플 판매 회복 관련해서는 LG노텍, BH 같은 업체들이 수혜가 있을 거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KH바텍, BH, 이녹스 첨단 소재, DKT 그다음에 이제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BH, DKT 이런 업체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1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는 메모리 수급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지만 수요 둔화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버 디램 가격이 뭐 3분기에 한 8% 정도, 4분기에 10% 이상 하락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안 좋은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디램 재고가 연초에 4주에서 최근에 8주 수준으로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재고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디램을 많이 안 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렌디드 ASP로 3분기에 디램 가격 7% 빠질 것 같고 4분기에도 8%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3조 원으로 떨어지고요. 4분기는 9천억으로까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메모리 업황 개선 시점을 내년 1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2월 정도까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12월까지 이 업체들이 메모리를 안 사면 재고가 8주에서 다시 4주 정도까지 정상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들의 투자가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메모리 수급이 안 좋으니까 3분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다 중지한 상황이고요. 보통 투자를 조절하면 이 조절하고 실제 수급에 반영되기까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 텀을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공급이 줄어드는 시점이 내년 1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램 현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지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현물가 올라가는 이유가 내년 1분기 업황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 이제 현물 트레이더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장이 이 디램 현물 시장인데
이 트레이더들이 내년 1분기에 D램 가격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재고를 모으고 있는 그런 수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투자 시점은 현재가 상당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물 가격도 고정거래 가격에 한 3, 4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이고 뭐 주가도 한 그 정도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지금 시점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게 삼성 파운드리한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5일에 언론이 미국 정부가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SMIC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TSMC를 위협하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SMIC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그러면 SMIC가 최신 공정으로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TSMC한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러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그래픽 카드용 프로세서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엔비디아의 GPU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중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고 다이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원래는 TSMC한테 줬었는데 이걸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 처음으로 준다라는 게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3조 원 이상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 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근본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후궁정 업체 네페스, SFA 반도체, LB세미콘 이런 삼성 파운드리랑 관련된 작은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발표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쪽인데요. 저희 산업 의견은 계속 뉴트럴로 유지를 합니다. 논리가 크게 변화된 거는 없고요. LCD는 대부분의 이제 LCD 수요 제품에서 중국산 LCD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LCD 전성 시대가 이제 본격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점화 단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패널 업체들도 LCD 사업에서 이제 발을 빼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재미난 건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 LCD TV 패널 구매를 보면 중국산 LCD TV 패널 채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산 LCD TV 패널 구매 비중은 삼성전자가 이제 54% 정도 이제 되고요. LG전자는 이제 55%에 이제 달합니다. 그래서 두 대 중에 이제 한 꼴로 중국산 LCD 패널이 이제 적용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8K LCD 패널 시장 진입도 이제 속도가 빠른데요. 이미 이제 중국 BOE와 차이나스타의 8K LCD 시장 점유율을 보면 50에서 이제 60%에 이제 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레드는 이제 수요 제품의 이제 폼팩터 변화 요구 확대로 올레드 사용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폼팩터 변화를 이제 주도하는 기술은 이제 올레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폼팩터 변화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TV, 노트북에서도 이제 나타날 예정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 레노버 등 이제 스마트폰, TV, 노트북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의 이제 변화가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올레드 기술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제 사업 성과는 이제 좋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디스플레이 쪽 탑픽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널 쪽 LG 디스플레이 저희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분기부터 보시면 실적 안 좋았고요. 업황도 그저 그랬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리레이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 기업은 이제 체질 개선 중이고 저희 작년 말부터 전망한 대로 3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되고요. 21년은 이익 전환에 이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 반영하면서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이유는 올레드 덕분이고요. 중소형 OLED는
애플 쪽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로 물량이 2,186만 대로 저희 추정치인데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174% 정도 이제 증가하고요. 대형 OLED는 이제 광저우 공장 설비 정상화로 물량이 한 300만 대 정도로 상반기 대비해서 83% 정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 증가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클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올레드 구조가 M11인데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서 갤럭시 S21,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신제품부터 적용되는 신규 소자 구조인데 여기서 덕산 네오룩스의 독점 공급 소재가 M10 세대랑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레드 소재 시장 놓고 보면 신규 업체 진입 없고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오룩스의 실적도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제 놓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올레드 패널 시장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소재 사용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연중 태대 실적을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IT 리포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종목을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더 네.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이노텍이고요. 일단 이노텍은 최근에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좀 시장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진입 가능성도 있고, 멀티카메라 개별 납품지 이런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악재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알려져 있는 얘기고, 이거 아무것도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일단 그런 거 감안해도 지금 내년 기준으로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내년 새로 출시될 아이폰에는 전면 3D 센싱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좀 덜 반영하고 있어서 이런 게 좀 기회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애플 판매가 올해 하반기에 좋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98페이지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지금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되게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사실 이제 광저우 아까 말씀하신 OLED 공장 쪽에서 이 회사가 이제 봉지재에 납품하는 그쪽이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로 기대가 되고,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기존에 이제 공정 소재를 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 접힐 때 이제 주름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이녹스 첨단 소재가 레진을 넣어서 이제 없애는 그런 신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 신규 소재 같은 거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02페이지 세경하이테크는 기존 저희 바이에서 좀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실적 가시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수혜는 계속 있지만 다른 사업부에서 지금 계속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확인이 돼야 좀 바이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14페이지 나무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원래 이제 파트론이나 엠시넥스 같은 업체들이 하이엔드 이제 중저가에서 모듈을 납품하면 이 업체는 좀 저가 모듈을 주로 납품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회사에 이제 라인을 인수를 하면서 갤럭시 S20FE라는 저가 버전부터 지금 플래그십에 처음 진출하게 됐고요. 내년 S21 버전에는 울트라 제일 이제 상위 모델에 전면하고 후면 카메라 모듈을 이제 처음으로 선도 이제 업체로 가져올 거라서 내년에 실적이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진출 때문에 위상이 바뀌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주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반도체 쪽에 보면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 되게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메모리 쪽 생각하면은 또 네거티브한 요인도 되게 클 것 같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빅바이어가 이제 없어지니까 특히 메모리 쪽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충격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네거티브적인 측면에서 조금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3분기로 생각을 하면 일단 15일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화웨이 쪽으로 메모리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웨이가 조금 재고를 더 땡겨놓기 위해서 주문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9월 15일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9월 15일 이후부터 한 연말까지 주문이 이제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분기에 가격이 한 7% 빠지고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8% 이상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이 별로 안 좋고요. 화웨이도 4분기에 특히 악영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출하량 측면에서 4분기가 실적이 이제 제일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수요에 좀 분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웨이가 연간 뭐 100대를 판다라고 하면 화웨이가 앞으로 생산을 못 한다 하면 이 100대 수요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 중에 한 80% 정도는 중국 내 뭐 오포라든지 뭐 비보 그리고 샤오미 그리고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이런 쪽으로 수요가 분산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막아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이제 생각나는 게 하이닉스잖아요. 예. 삼성전자하고 다른 상황이고 하이닉스를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반사수혜가 있고 최근에 파운드리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일단 화웨이의 비중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한 7%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한 11% 정도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비중이 더 커서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분기까지 실적은 일단 부진하지만 내년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그 삼성전자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 메모리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될 때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퓨어 플레이어인 하이닉스가 더 탄력이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저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 이제 올라가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 1분기에 올라갈 때 하이닉스 주가가 뭐 아무리 삼성전자에 뭐 그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지만 퓨어 플레이어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못 올라갔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3분기하고 4분기 반도체 가격 전망은 시장 눈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센 편인가요? 아니면 좀 시장 수준인가요? 3분기는 비슷하고요. 4분기에 8% 하락한다라는 거는 시장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 측면에서 시장은 플러스로 3분기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는 플랫에서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시장의 눈높이보다 저희가 약간 더 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쪽은 그 마이크로 LED 쪽 진영 요즘 동향 어떤가요? 그쪽이 좀 잠재적으로 좀 경쟁 강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제 뭐 수년 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이제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일부 세트 업체들이 이제 시장 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제 적은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올레드 진영의 이제 뭐 가로막는 이제 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LED 이제 기술도 있다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코스트 구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올레드의 이제 코스트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수요 업체들이 지금 프리미엄화로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롤러블이라든지 이제 폴더블 쪽에 가장 최적화된 기술 자체는 올레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로 LED가 이제 기술에 대한 노이즈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잠깐 스쳐가는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카본 최진명 의원. 네, 한국카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목표 주가의 그 상향의 핵심은 한국카본의 복합소재 사업 진출 가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한국카본이 자기 주식 190억 원 상당을 이제 시장에 매각을 하면서 이 현금으로 복합소재 사업 확대를 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기업 탐방도 가보고 이런 언론 자료들도 계속 이렇게 계속 열람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투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현재 오픈이 되지는 않았고요. 회사 쪽은 현재 비밀 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밀 유지 약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일단 제가 나름대로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매각된 자기 주식이 한 190억 상당이었고
작년 정도의 현금 보유량을 유지하려면 그 기존 시제금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한 380억, 이게 공교롭게도 자기 주식 매각치의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력이 측정이 됐고요. 한국카본의 그간 이익률 규모로 봤을 때 아마 그 영업이익률이 한 현재 14% 정도 되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12.4%, 투하자본 이익률이 16.6%, 이 정도 평균이 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카본 경영진 투자를 한다면 380억 원 규모의 그 페이백 7년 정도로 이렇게 플랜을 짜서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투자가 실행이 되면 한 영업이익은 연평균 한 54억 정도 증가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0%,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기존 추정 대비 한 10%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국카본이 기존에 매출의 대부분이 LNG 선박용 본행제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께서 LNG선 관련주로 기억을 하실 건데요. 한국카본은 원래 그게 아니어도 다른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낚싯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매출의 30%는 카본이나 글라스 페이퍼 등 복합 소재에서 원래 나오던 기업입니다. 원래 한국카본 자체가 다른 신사업에 대한 진출 의지가 많았습니다. 2016년에는 이스라엘 이제 항공기업인 IAI랑 이제 대형 드론 개발 협력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고요. 2019년에는 보잉으로부터 소재 인증도 받아뒀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드론, 전기차, 풍력 발전기, 항공기 여러 가지로 복합 소재를 좀 밀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 중에 한 곳에서 아마 성과를 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의 LNG선 관련 이제 일감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신사업 진출 통해서 기존의 추정보다 한 10%는 이익을 더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비밀 유지 약정까지 했다는 거는 메이저 업체와의 계약이라는 건데 이 정도의 레퍼런스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복합 소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느 쪽이라고 좀 추정이 되시나요? 일단 저는 항공이거나 자동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항공 같은 경우 인증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가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기존의 밸류체인들이 다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솔깃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분기 말 공시된 걸 보면 자동차 관련 이제 소재 개발이 끝났고 현재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이제 부품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소재 쪽의 마진율은 그럼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카본유를 취급하는 소재 기업이 국내에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5%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 변종만 의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보면 약간 좀 대안을 찾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 철강금속 섹터 내에서는 뭐 혹시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고려아연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로 작성을 했고요. 일단은 그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금속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금속인 은 가격의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고려아연 보면 지금 저희 3분기 실적 예상했던 게 한 1790억 정도를 기존에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한 15% 많은 2067억 원으로 좀 상향을 했고요. 이유는 금속 가격을 보니 아연이나 연, 은, 금 같은 고려아연의 주요 목적 금속의 가격이 전분기 대비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거의 40% 올랐고 특히 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아연 가격이 2,400불 정도까지 와 있는데 지금 호주의 SMC나 국내에 있는 징코옥스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들은 자회사들인데 이제 이들은 이제 아연 가격에 좀 실적이 민감한데 아연 가격이 생각보다 좀 올라주면서 2분기 적자에서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이제 TC가 다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8월 말에 아연 TC 175불이었는데 지금 155달러로 다시 좀 내려갔고 그래서 이거는 아연 정관 공급 증가가 그렇게 빠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재련소로서의 고려아연의 TC 수입이 좀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또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뭐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 저희가 이제 보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려아연의 사업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은 가격의 추가 상승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한 12에서 13%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고 특히나 기업들이 보면 가격은 올라도 물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 있어서도 시장 가격으로 모두 판매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사업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미드 스몰캡 탐방백과 솔트룩스 백준기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솔트룩스라고 하는 회사를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AI랑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상장 기업 중에 AI를 하는 기업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스몰캡에서 추천드리고 있는 라온피플, 여기는 이제 불량품 검사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 위세아이텍, 그리고 이번 달에 상장하는 바이브 컴퍼니 같은 이제 회사들이 시장에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상장사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이제 대안들이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랑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인데, 좀 이 솔루션을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KT 기가진이 AI 스피커를 써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솔루션, AI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재밌는 점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데이터에서 만약에 무슨 단어를 꺼냈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단어에 대해서는 뭐 동문서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이 회사는 그 단어에 대한 지식 그래프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최근에 그 콜센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콜센터를 대체하는 이 콜봇 시장에서 이 회사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솔루션 채택을 하고 있고요. 뭐 예컨대 뭐 전화를 해서 ATM에 갑자기 제 돈을 먹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옛날 뭐 챗봇 같은 경우에는 먹었다고 하는 표현을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톡봇 같은 경우에는 이 먹었어요라는 형태소를 통해서 어떤 의도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개선된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는 내년부터는 이제 솔루션 쪽 매출, 그러니까 이 회사도 위세아이텍이랑 마찬가지로 용역 쪽이 이제 비중이 높은데 솔루션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센터나 이런 뭐 대면을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비대면화가 될 때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 시장,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봐도 PER로 34배이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들 업체들이 뭐 향후 성장성을 봤었을 때는 연평균 20%에서 30% 정도 그로스는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바이브 컴퍼니까지 올라온다면 좀 대부분 PER 한 30배 정도 구간에서 좀 거래되는 좀 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해외 주식 아시아 코어 에퀴티 발표 있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조철근 위원. 네, 아시아 코어 에퀴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중국 공신부가 중국의 14차 어개년 계획에 I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금융,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대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 기업으로는 중국 1위 ERP 기업인 영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영우 네트워크는 ERP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기업으로 CRM, HRM, SCM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회 같은 경우는 피어 기업 중 가장 높은 매출 대비 R&D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존 SAP와 오래클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던 대기업 시장 진출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동사의 소프트웨어 판매 금액은 29.4% 감소한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59.1%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한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고성장이 동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일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스가의 이제 추진 정책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추진 의사를 밝힌 여러 정책 중에 하나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력 부족이나 사업 승계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호경기에도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고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바로 일본 M&A 센터라는 기업이고요. 이 일본 M&A 센터라는 기업은 증권사들이 다루지 않는 중소기업의 M&A를 중개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이제 스가 내각이 M&A로 기업 규모가 커지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수나 자본금 규모 기준을 상향할 생각인데, 거래 건수도 늘어나겠지만 거래당 매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영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이 기업 양도나 사업 승계에 대한 의뢰 문의가 평년의 10배가량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좀 밝히면서 향후에 성사 계약 건수도 증가 추세에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대체 투자 전략 김영근 위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이제는 중위험 중수인 대체 투자 인프라하고요, 리츠를 재평가 받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첫 번째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저금리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글로벌 인프라나 글로벌 리츠가 고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많이 나오면은 기준금리를 빼고 스프레드로 따져도 7%, 평균은 한 4% 정도 나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내년 2Q에 이제 좀 침체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실제적으로 우리 뷰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로벌 인프라하고 리츠를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의 인프라 투자를 시작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소 3년간은 인프라 확충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국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실물자산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안 좋은 섹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반대로 또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업용 물류센터라든지 특수형 데이터 센터나 셀타워 같은 경우는 좋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대형 리츠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3페이지 보시면은 글로벌 대체 자산이 계속 커진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제일 큰 게 그림 1번에 보시면은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2번, 3번하고 4번을 보시면은 글로벌 인프라 섹터 중에 예전에는 한쪽 지역의 섹터로만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다이버시파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코어나 코 플러스,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만 추구를 했습니다. 1%, 2%짜리를 추구를 했는데 지금은 밸류 애드라 그래서 좀 더 리스크를 감안하고 자본 차익이 나오는 거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내 주요 연기금들도 대체 자산 비중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까지 올라왔고요. 교직원 공제는 55%로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운영 현황이나 비중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전략은 10페이지, 11페이지에 글로벌 인프라하고 리치가 위클리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우리 전략 포트를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글로벌 인프라 ETF하고 그리고 글로벌 리치 ETF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